자, 이번 주입니다. 현지 시간 24일부터 25일까지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리게 됩니다. 미일 협상을 통해 미리 살펴보는 한미 협상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 오늘 이 시간은요. 명지대 김태황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24일, 25일 양일간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유력하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첫 협상 파트너는 누구인지 또 트럼프, 일본처럼 직접 나설지 협상 테이블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께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담당 부서인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과 또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하여서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또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또 우리를 흔들고 이러는 뭐 깜짝 이벤트 같은 이런 제스처를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모임에서는 실무적으로 네. 바로 협상이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협상 방향으로 나아갈까 또 검토하고 좀 타진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으로서는 우리를 좀 흔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어젠다를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침착한 그런 타진의 그런 미팅을 이끌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제 미일 관세 협상에서 살펴봤잖아요. 미일 협상을 지켜보니 와, 이거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늘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같은 방향성으로 좀 흘러갈지 아니면 우리는 조금 일본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 미일 협상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장관이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그 이후에 나도 참석하겠다라는 돌발적인 네. 그런 행동을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대국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미국과 일본의 그런 협상은 상당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좀 협상력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관급의 회담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줄다리기 양상을 탐색전을 보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품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자 하는 700억, 8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상품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자 하고 또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하고 특히 상품별로 보면은 자동차를 일본에 좀 더 수출하고자 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으로서는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그런 압박을 좀 완화시킬까 이런 네. 생각으로 미국이 느닷없이 제안한 방위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장관급 회담에서는 방위비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미국이 일본이 상당히 고분고분하게 수능적으로 나오네. 그러면 방위비 이거는 다음 카드로 쓸 수도 있겠네. 어차피 방위비 인상은 뭐 확보된 걸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미일 관세 협상 과정을 쫙 보면서 물론 돌발 변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협상을 반면교사 삼아서 최선의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준비가 지금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미국 측의 돌발적이고 우회적인 그런 요구사항이나 또한 그런 선택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당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여유로움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게임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을 주면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반대의 입장이 됐단 말이죠.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보면 일본 장관이 경제재생성 장관이 특사로 갔으면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상당히 자기가 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마주해서 상당히 놀랐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번에도 일본과 같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장관급이 가는데 미국엔 대통령급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철저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조사한 그 결과에 근거한 협상 과정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방위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지금 이 미일 협상 대상인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문제는 한국에서도 관심이 큰 대목인데, 특히 방위비, 주한미군 관세 패키지 협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미일 협상에서 보셨다시피 방위비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방위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방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방위 산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이슈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사실은 지난해에 10월에 이미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었습니다. SMA라고 하는데, 그 협정에 따르면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주한 미군에 투입되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을 하고 2027년부터 30년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례해서 상승을 하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방위비 이슈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전략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먼저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가 회피하거나 혹은 우리가 미루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참에 방위비 협상도 같이 패키지 딜로 해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딜로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를 요구를 하면서 우리 현대차를 비롯해서 투자를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관세를 또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관세 협상이 지나고 나면, 마무리되고 나면 이거는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틀림없이 또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져 있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방위비를 무려 9배나 더 내라라고 했는데 네. 그 실패했단 말이죠. 이제 늦춰지면서. 네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참에 또 방위비 협상을 따로 별도로 하기보다는 이참에 같이 패키지로 좀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좀 더 많이 할 수 줄인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요. 특히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의 공장이 많기도 하고 당장 생산 능력을 미국에서 지금 투자를 단행할지라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대규모 투자하고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방법이 현지 생산밖에 없습니까, 교수님? 반도체 예를 들어서 메모리 칩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공급을 하는데 90%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국내에서 생산이 어렵다는 네. 얘기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세를 보편 관세로 아니면 품목 관세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 국내 산업에
그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그 역기능이 커질 네.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에 대해서 최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170억 달러의 투자를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상무부에서 정부에서 약속한 48억 달러, 4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4억 6천만 달러에 대한 보조금 아직까지 다 받지도 못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미국에 다시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여력이 있을까? 이미 설비 투자를 한 것이 26년, 28년에 이제 가동이 되는데, 지금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어렵다고 보여지면 지금에 있는 생산 시스템과 또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가 그 카드가 될 텐데, 우리가 쥔 협상 카드를 참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에 내미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 이거 있잖아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참 이 카드를 내밀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의 좀 카드를 내미는 것이, 어떤 타이밍에 내미는 것이 좀 효과적일까요? 협상 카드라고 하면 상대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가 협상 카드로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카드로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먼저 러브콜을 한 조선산업의 협력이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면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선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미국으로서는 2022년부터 해군함의 숫자가 중국에 뒤지게 되면서 미국 군함 건조 역량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 기술 인력과 또 그러한 인프라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것은 서로 윈윈의 그런 협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개발 투자금이 너무나 큰 규모인데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데다가, 이상한 것은 미국 국내 땅인 알래스카의 개발 사업인데 미국 기업들이 안 들어가요. 네. 그걸 우리 보고 하자 그러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인센티브가 될 만한 것은 알래스카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오기에 이동 물류 비용이 좀 절감된다는 측면인데,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또 자동차 부문에서의 어떤 기술 장벽들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동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해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협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그런 미국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 빨간색으로 했는데, 우리 국내는 다 노란색이거든요. 그걸 다 풀어줬습니다. 법을 고쳐서 빨간색도 허용을 할 정도로 해놨었고요. 할리 데이비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올라가도록,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우리 안전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성능 이슈라든지 에어백 터지는 각도라든지 시험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양보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또 소고기 30개월 연령 이상이라든지 또 감자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의 이슈에 전혀 염려할 것이 안 된다는 입증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있을 장벽으로 세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관세 부과 목표는 사실 Make a Great America Again, 마가에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미국이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을 단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일각에서는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아니라 경기 침체 타격을 맞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과연 미국 제조업을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에는 강국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자, 미국이 상품 제조업에서 나오는 상품 중심으로만 보면 지난해에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1조 2,300억 달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서비스 부분까지 합하게 되면 경상수지 개념으로 보게 되면 9,100억 달러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산업 구조가 이미 76% 이상이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정립되어 있는, 확립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성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경제학 논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라는 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기적, 장기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뭘까,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비교 우위를, 경쟁력을 만들까, 이런 고민과 의사결정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행정부가 그러한 산업구조의 큰 흐름을 단기적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무모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조업을 그렇게 부활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AI라든지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근로자의 투입이 좀 줄어들게 되고 고용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1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 유발되는 것이 한국 기준으로 지금 4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 적용을 하면은 대충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이 거의 한 20만 달러의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논리로 가능할까, 굉장히 무모한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고인건비로 인해서 제조업이 쇠퇴해 있고 그 덕분에 오히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혹은 인기 영합적인 그런 발상으로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곧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표 관세에 따라서 지금 WTO, FTA로 대변되었던 자유무역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향후 통상 전략의 방향성은 어떤 기조를 잡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교수님? 미국의 그런 일방적이고 또 주입적인 그러한 통상 요구나 또 그러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록 지금 WTO 체제나 FTA 체제의 그런 자유무역 원칙과 규범이 허물어졌고 무력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통상의 한국 경제의 비중이 높고 또 국토와 또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설전을 벌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자유무역의 그런 원칙과 규범을 주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도기 정부라 하더라도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짧은 기간 내에 섣불리 성과를 내거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자칫 이렇게 무모한 혹은 그런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고 난감한 어젠다에 대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버티기 하고 미뤄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태환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